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박근 전면적으로 장악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랄지 그다음에 판사랄지 이런 사람은 다 어디서 나와요? 대학 출신들에서 나와요. 지난 20년, 30년 지난 현재 이들이 장성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중추가 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를 들면 교사로 들어간 사람은 지금 전교조 핵심 세력이 돼 있죠. 그다음에 그중에 또 머리 좋은 친구들은 또 판사로도 나갔고 그다음에 검사로도 나갔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도 시험 봐서 들어가죠. 그래서 힘들 기획자들이 있죠. 남한의 좌익 세력들은 비자익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날서부터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박근혜 정권은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 출범 전서부터 박근혜 퇴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통일 대박이라는 희망찬 기대감으로 출발한 대한민국 대통령. 정교조 법의 노조화를 시작으로 을 통해 대한민국의 부패를 청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냈다. 와 배신자들의 콜라보레이션. 그것의 결과는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합법을 가장한 이 반란의 주역들은 과연 누구인가? (1980년대) 말서부터 세계에서 동굴압화의 공산주의 와해 현상이 일어나서 사기가 이제 저하되었죠. 그때서부터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장기적인 투쟁으로 들어가가지고 종전에는 기동전 중심의 투쟁을 받으며 등장한 공산주의는 한동안 유럽을 지배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관항과 배고픔으로 인해 결국 실패했고 80년대 들어 동독과 구소련의 해체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는 듯이 보였다. 그렇게 사라질 듯 보였던 사회주의를 꿈꿨던 386 운동권들은 그 당시에 2005, 6년서부터서는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헤게모니에 준하는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에 관한 종국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대북 제재 프레임을 가동했다.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 철석같이 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수 31조 공문 드리겠습니다. 안개를 뚫었다. 그리고 배가 여객선이 90% 이상 기울여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들끓게 한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일단 세월호는 참 의문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그쪽에 있는 애들만 다 빠져나가. 어떻게 목포의 VTS는 아무 일도 안 했고 왜 거기 3등 항해사가 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방문이나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우연이라고 안 봐. 이건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증이 없으니까. 청해진 해운 문제인데요. 검찰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원 전 회장 일가의 자금 흐름과 비리 등 전방위 수사를. 거기 타켓 받은 게 타켓으로 기업체하고 정경유착한 게 중견그룹 중소기업들이에요. 비리 업체들이 많이 나왔지. 근데 바다의 얘기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그때 조사하다가 끝냈다고. 말 와서 좋은 말로 하니까 보이나. 내가 휘발유 가져와서 변신해야지 딱 알지. 분노는 유족 대표가 된 사람. 그리고 유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평소에는 찾지도 않던 딸의 죽음에 오열하는 자가 갑자기 영웅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보면 돼요. 정의당은 있잖아요. 통진당하고 나중에 분리가. 그랬다고 해서 정의당 안에서 통진당처럼 같이 갖고 있는 이념이 있는 사람이 없다? 아니에요. 항상 교두보를 마련해내면은 빨리 끝냈어야지. 근데 지금 2년 반 동안 끌어. 서민경제 이것 때문에 다 박살난 거야. 거기에다가 가만히 보면 매번 보던 패턴들이다. 효순이 미선이 말도 안 되는 광우병 선동 때도 이런 시위가 벌어졌다. 꽃보다 아름다운 연예인들의 대중 선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성과 논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나면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은 다분히 감정적 상태로 빠져든다. 국민이 맡은 무한 책임자에 대한 그 권력을 근본을 알 수 없는 저작권이 아재자에게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주인자는 또 다른 세력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어린아이들의 죽음마저 이용하는 권력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참한 사고가 왜 그토록 고마울까? 대통령이 잦은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김무성과 유승민은 29번째 배신을 계획한다. 김대중의 수건 사업이던 아문법을 통과시켜주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얻어내자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유승민은 야당의 5조 3천억짜리 김대중 문화궁전 설립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조 3천억, 건설 비용만 7천억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우상화 사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김대중 우상화 사업에 대한민국의 이 국민 혈세가 너무나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사이버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평화재단, 김대중 다리,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등등 이제라도 좀 김대중 우상화를 위해서 낭비되는 엄청난 이 국민 혈세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제대로 바로 알 수 있도록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국 대통령 여기 아시아 문화 전당에 주목되는 곳이 하나 있다. 5.18의 성지로 알려진 전남 도청 자리에 위치한 민주평화교류원. 우상화에 앞장섰던 이 김무성이나 유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국가와 국민 앞에 특히 국민과의 역사 앞에 반드시 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그들의 배신은 끝나지 않았다. 대선 공약.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민공천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국민공천 그 다음에 20대 총선 그 자체의 어떤 판이나 이런 것들이 차기 대권이든 차기 정권을 자기가 손아귀에 주물르기 위해서 했던 아주 무모한 작전이었고 그것은 본인들만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려는 애국심. 자격 있는 사람 갖고 상향식으로 해야지 자격 없는 사람을 왜 상향식으로 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이상한 사람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가지고 거기서 뒤에서 직원들 2명이서 해가지고 그걸 실시로 보고를 하니까 새누리당은 김무성의 사당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10분 뒤에는 김무성 의원한테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걸 용납을 못했죠. 공천위는 오히려 전략공천을 문제 삼은 최공재 외부위원은 결국 공천 과정은 충돌과 파행으로 치닫고 내부 위원들과 외부 위원들 간의 갈등은 극도로 고조됐다. 황 의원이랑 홍 의원이랑 두 명이 최고위원인 김무성 의원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자질쟁이라고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국민 공천제를 확정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관위가 하는 것이 하나는 이건 정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불공정하게 짝이 없는 공천, 사천, 밀실 공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 마실 거예요. 공천 초반에만 해도 싸우고 난리를 시대만 해도 그래도 180석 이상. 그죠? 어떻게든 깨야죠. 그 다음부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새끼라는 소리도 했습니다. 최고위원한테. 그랬더니 최고위원한테 새끼 소리가 말이 되냐고. 이번이 기회니까 김무성 내려갈 때 비상사태 걸어가지고 목소리가 사라진 거잖아요 지금. 원유철이 그냥 땀따라 따라 내려간 거죠. 회 같이 먹고 올라오고 끝나버린 거 내려가는 순간. 그냥 그게 친박과 비박의 어떤 이제 그 합의를 본다 이런 모양새가 되어버리니까. 여당의 참패. 하지만 그 참패를 즐기는 자가 있었다. 공천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탈당한 유승. 당시 공천관리위원 심사를 할 때도 보면은 그 내부 외부 다 합쳐서 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미 외부 공관위원회에서도 한 명은 김무성이 섭외가 끝난 사람이고. 그래서 그 배신자들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유승민, 하태경. 보수적 엘리트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그렇게 엘리트화 시키면서 메시지를 발설하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여러 가지 추잡한 걸 많이 해요. 해왔어요. 뭐 어떤 그 정치권에 거기서 뭘 자리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 주필이 대우조선 해양 측으로부터 향을 받은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언론 노조 쪽에서 있는 그 이념 편향적인 그 언론인들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오히려 그 상당히 깨끗한데 반면에 그 광복 70년 그걸 할 때에 북한의 그 남침 6.25 남침 담당 PD 미제의 떨거지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고 당당하게 PD가 얘기를 한 거예요. 반론을. 메이저 언론들이 같이 동업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분을 갖죠. 그 정권에 대한 지분. 그게 이제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언론들하고 동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빨리 기존의 원칙을 거스르는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은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뉴스의 흐름을 관리를 해야지 변화하는 미래 언론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뒤에는 홍석현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은 매우 자극적이 되는. 글쎄 형식 아직도 뭔가 좀 민간 종사자가 잠깐만요.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네네. 그건 언진 쪽의 주장이 아닙니다. 아니요, 변호사들은 그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사실 전달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고 주입하는 언론으로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제안에 국회 권력은 당황했다. 모두들 대통령의 발언을 의심했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오늘 지금 거주도 안 하기로 했죠. 기억이 좋은 분들한테 들으세요.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세요. 전혀 다른 블랙홀이 간절히 필요했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지금부터는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퍼즐은 하나 둘 완성됐고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위험을 견지해온 위정자들의 감추어진 민낯을 보았고 시민들은 벗겨진 진실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잡은 겁니다. 태블릿 PC를 제가 못 봤잖아요. 저게 어떻게 조작됐느냐를 제가 완전히 검증할 수는 없는 거고, 안 본 상태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했다고 해놓고서 그거라도 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조작이 계속 걸리니까, JTBC 것이. 갑자기 특검이 아마 1월 11일인가? 이게 들고 나왔어요, 또 하나의 PC를. 당연히 그거를 누구 거라고 제시하려면은, 개통자가 누구다. 언제 누가 개통했다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그 연락처 등록이 최소 특검이 왜 이렇게 당황하는 것일까? 그 개통자라든지 구체적인 돈을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어야 했던 상황이지, 김정은 정권이.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야, 이거 어리버리들 저거 홍석현이 저 김무성이 이명박이 움직이네. 고영태, 차은택 증인 두 분 다 하태경은 청문회에서 큰 실수를 한다. 그것이 정말 실수였을까? JTBC를 불러서 사람이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는 탄핵할 수 없다 그랬다 분명히. 근데 이게 입수 경위가 완전 거짓말 드러났다. 다시 그때는 국회 청문회 하고 있던 중이에요. 이제 손 사장 다시 불러라. 와, 내보내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태블릿 PC 조작론이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게 손석희 사장이 확 거짓말 보도해가지고.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그날 저는 앵커 지금 당장 퇴진하라! 하태경의 실수를 덮으려는 듯 손석희는 가짜 뉴스들을 남발하기 시작하며 여성 대통령에 대한 그들은 세상을 착시에 빠지게 하려다가 혹 자신들이 착시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환자가 되어갔다. 네, 이번 사건에는 그럼 언론들이 왜 그렇게 광적으로 말려들었느냐. 아주 재밌는 흥미거리는 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구중궁궐의 비사 같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일반 대중의 흥미 만점입니다. 광장은 끔찍한 야만의 현장으로 변해갔다. 국민을 리플리 증후군 환자로 만든 JTBC 홍석현. 그가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북한이 2주 만에 또 난파 공작원 지령용으로 보이는 난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웬걸. 옛날에 뭐 김일성 신년사 듣고 눈물 흘리던 분들, 뭐 지금도 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닉네임하고 뭐 회의를 한다는 뭐 이런 얘들, 이런 애들 듣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진보 성향의 인물도 존재도 있다. 대한민국 조작이다. 이석기훈 석방하라.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불의한 정치 권력을 언제든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방치만 하고 있다가 이제 글로벌 바다에서 밀려오는 야당은 그것마저 거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야당만이 아니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봉건적인 가짜 보수는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해야 합니다. 가짜 보수 새누리당은 그 수명이 다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런 보수 국민들께서 저런 보수면 희망이 있겠다 이렇게 새로운 뭐 바른정당, 새로운 뭔가를 우파를 만드는 것이 진짜 보수라고 하는데 김무성의 바른정당이라고 좀 놓고 있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여성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여성 모두까지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청문회라는 인민재판을 구태의연한 국회의원들의 고함소리와 함께 들어야 했다. 국민들이 우습죠. 예? 국민들이 우습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이 우스운 거예요. 치부와 살이 사유까지 하는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장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서 확인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어떻게 확인했냐고. 그거 물어보는데 그 답변을 못해. 철사라든지 아니면 광우병 선동이라든지 뭐 거기에 사드 배치 반대까지 이게 지금 정치 팬들인지 아니면 뭐 문화예술인들인지 이제 그런 이 반국가 체제 단체들에게 나름대로 국민의 세금을 SBS 보도자료와 한국일보에서 나온 두 개의 블랙리스트 기사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르다. 왜? 블랙리스트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으니 만약 둘 중에 하나가 가짜라면 그건 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이렇게 틀을 떴다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빨리 답변해 보세요. 정경련 해체에 앞장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의원님 좋은 말까지 되었다는 것이다. 배신의 역사가 꽤 깊은 인물이다. 또다시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그런 비난을. 뭐가 있냐면 그동안 맺었던 관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철학들 부정해야 되고 역사관을 부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계들도 다 끊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향이 쉬운 문제가 전향이 아닌가. 물론 난 그 친구들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본 거는 또 하나는 권력욕이었다. 적과 아군의 사이가 아니고 같은 우군이었다. 같은 편이었다. 그러면 이 편이 또 누구 편이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냐라는 거죠. 결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무서운 마귀들은 그 부역자들이 아닐까. 대통령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검찰 조사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구속이 될지도 모릅니다. 탄핵을 안 한다고. 대통령의 아니 그들은 과연 전향을 한 것일까? 그들이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적어도 그들의 활동이 민주화운동 아니 저주한 활동이 있다고. 거기에 하나도 보탠 게 없잖아요. 난 그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신을 민주주의와 운동에 뭔가 기여하냐고 착각을 한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막이 내리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 제6공화국이 탄생한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움직임 하나가 생겨나고 있었다. 6.2 노무현 정권 들어 정계에 진출한다. 박범계와 강금실이 대표적 인물로 좌파 법조인들의 산실이었다. 우리법 연구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원 안에서도. 그게 안 했지만 그 주사파의 물결 속에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보기에는 머릿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대학 시절에 생각했던 거는 이게 무슨 사적인 복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늘부터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네, 워낙 국민적 여론이 갑자기 어떤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나빠지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제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특검은 좀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미 구속된 사람을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데려오지 않고 그리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했는데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행태. 내가 만약에 특검의 대상이 된다면 언제든지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의. 이유 여하는 불문하고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박근혜가 싫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헌법이라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 심판 첫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개 대통령 변호인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5만 페이지 달한 이미 법치는 무너졌다. 촛불 세력의 눈치를 보며 원칙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 대리인들께서는 2월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모든 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최종 변론을 하실 수 법원 장식에 불과했을 뿐이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은 절규에 가까워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들이 전원을 8인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이 아닌 파면이라는 정치적 결정으로 박근혜 정권의 운명은 끝을 맺었다.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우를 뒤에서 바로 나가는군요.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있는 모습인데 예전에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역대 미리 혹시나 가능성을 보고 미리 가 있은 게 아니고 경찰 병력들도 보이고요. 또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후송 차량입니다. 법치가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손에 의해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태극기는 불타고 그람시는 자랑스러운 반 대한민국의 부역자들 앞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임자, 나야. 베트남을 기억하나?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대중들을 선동했지. 베트콩이 승리하고 놈들이 제일 처음 한 게 그런 부역자들을 처형하는 것이 그렇게 되겠지.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어. 어떻게든 싸워서 자유를 지켜야지. 그런데 말이야, 임자. 이제 대한민국은 인자들 스스로 지켜나가야 돼. 알지? 나는 이제 없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잘 부탁해.